겠지만 오늘 그 세션의 주제는요, 친환경 농업단체 주관 세션이에요. 그리고 주제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증진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과제인데, 발표를 듣기 전에 뭐 제가 누군지는 그래도 소개를 드리는 게 예인 것 같습니다. 단국대학교에 있습니다. 고경우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좌장은 이 세션을 진행하는 데 충실하도록 하고요. 말은 가급적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 주제 발표 선생님이나 토론자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제1주제인데요. 생협과 전문 업체의 친환경 농산물 유통 현황과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한살연합의 정규호 실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발표 이거를 맡은 이제 한살림연합의 정교입니다. 아까 그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오신 분들이 뭐 굉장히 많은 경험과 고민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발표하는 저도 어떤 명쾌한 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론 시간을 통해서 저도 많은 그런 힌트나 이런 것들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에게 주어진 제목이 생협과 전문업체 친환경 농산물 유통 현황과 개선 과제인데, 사실은 뭐 제가 이걸 소화하고 알만한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생력 기반한 경험들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통해서 말씀을 드리되, 또 제가 갖고 있는 고민들은 좀 짧게 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통 이야기를 뭐 하기 전에 이 친환경 농업이 갖고 있는 의미나 역할을 먼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싶은데요. 주로 이제 그 기후 위기, 뭐 식량이 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동시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에게는 또 좀 딜레마적 상황들을 주고 있지 않나. 기후 위기 파국이 결국 식량 위기로 나타날 거라는 다들 알고 계시고,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그 탄소 중립 이야기하면서 탄소 중립 2050 그러는데, 그럼 식량은 어떡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또 최근에 이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때문에 식량 위기감이 더 앞당겨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농업의 역할 전환에 대한 요구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살펴보면 저투입, 저배출, 뭐 고흡수, 고흡착 농업이 한쪽에 굉장히 현실적 요구로 등장하고 있고, 또 한편에는 고효율, 고생산성 농업이 또 한편에 요구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조화시키는 게 우리가 시대적 과제인데 상호 모순적 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친환경 농업 이야기를 하면서 저투입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생산성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고민들을 같이 풀어야 되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친환경 농업의 의미와 역할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뭐 개정 친환경 농업법 보면 목적은 이거죠. 이제 생물 다양성 증진, 뭐 토양 생물학적 순환 활동, 농업 생태계 보존,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화학자재 사용을 않거나 최소한 그런 건강 환경에서 생산하는, 이게 이제 목적과 수단을 구분해 있는데, 오늘날 친환경 농업 현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상당히 수단에 초점 맞춰져 있다. 우리가 농산물에 화학자재를 얼마나 사용했냐, 우리 먹거리 안전성이 얼마냐, 이거를 증명하는 쪽에 많이 초점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제도가 있기 전에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 운동이 있었죠. 그 당시 운동의 기본 목적은 물론 건강한 농산물 생산인데, 그걸 생산하기 위한 환경 조성, 땅 살리자, 물 살리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후위기 식량이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친환경 농업 역할 확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초창기 또의 이 친환경 농업의 친환경 의미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친환경 의미는 또 상당히 좀 폭넓게 달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그 20년 국민의식 조사 보면 농산물 안전성은 점점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전성에만 머물면 수입 유기농과 국내산 유기농의 차별성, 이런 부분이 좀 희석되지 않느냐. 다른 가치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 같고, 그 친환경성과 관련해서도
생산 결과물뿐만 아니라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 대한 친환경성, 제철, 뭐 로컬, 뭐 이런 부분들에다가 포장재까지 또 음식물 폐기까지 친환경성들을 실제로 요구받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오늘날 친환경 농업이 갖고 있는 과제인 것 같고요. 유통 부분은 어쨌든 유통은 소비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소비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 게 유통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나라처럼 뭐 마트에 물건이 동인할 정도로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뭐 당연히 이제 주곡의 수급 안정성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유통 체계의 안정적 기반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친환경 농산물에 있어서는 품질과 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유통 역할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특히 소비자들 의식조차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서는 소비 역할을 중요한데 그러면 가격 장벽을 해소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생협 등등 해서 소비자들이 원해도 결품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유통의 효율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외면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유통 친환경 농산물 시장 유통 흐름들은 뭐 다 아시다시피 생력 기반 도농 직거래에서 점점 웰빙 바람이 불면서 유통 채널이 다양화되고 특히 2010년대 이후에는 뭐 그 인터넷 쇼핑에다가 이제 모바일까지 결합되고 그 학교 급식 확대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유통 경로가 다변화되고 있는데 제가 특히 좀 같이 고민하고 싶은 부분은 코로나 이후의 변화가 이 유통 소비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 이게 친환경 농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뭐 아시다시피 언택트 소비라고 하는데 옛날 같으면 적어도 내가 먹는 먹거리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상황이 달라져서 온라인상에 제공된 정보를 갖고 소비하는 게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또 특히 온라인 모바일 환경에 있어서 젊은 세대들이 익숙하다 그랬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60대 이후의 소비자들이 온라인 환경으로 상당히 이동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또 친환경 농산물 소비의 중요한 그 추측들인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 생활권 단위 소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건강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가 친환경 건강식품에 대한 물론 옮겨지는 부분들 또 하나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국내산 농산물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증대 뭐 간편식에 대한 관심, 뭐 대량 구매도 다시 좀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코로나가 풍토병이 되는 엔데믹 시대가 되더라도 기존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것은 다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놓여 있다는 부분이고요. 친환경 농산물 시장과 관련해서는 뭐 어쨌든 온라인 식품 시장이 이제 특히 코로나 이후에 기존에도 그런 경향성이 있었지만 빠른 성장 추세를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특히 신선식품 판매량이 뭐 급증하고 친환경 농산물도 실제로 그런 영향을 받고 있고 한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온라인 유통시장을 좀 더 들어가 보면 누적된 적자 속에서 사활을 건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 승자 독식 시장 구조를 만드는 게 지금 현재 그런 당면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기존의 친환경 농산물의 대안적 유통 시스템들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뭐 몇천억에서 조 단위가 넘는 적자를 안고도 지금 목숨 건 그 유통 시장 선점 경쟁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쪽은 뭐 매각, 대자본 유치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협 종사자 입장에서는 생협을 하기가 힘들어요. 뭐 외부 자본 유치하거나 뭐 지분을 양도하거나 이런 자본 부분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들이 좀 되고 있고 또 이 새벽 배송했던 쪽 일부분은 지금 도저히 못하겠다 포기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다시 뛰어들고 있고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딘가가 자본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데가 시장을 독점하겠죠. 근데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생태계는 다양화돼야 되는데 독점 획일화되면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런 좀 부분들이고요. 뭐 전문점 현황들은 나중에 자료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생협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친환경 농산물 시장에서 다른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를 해왔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유통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생협의 빠른 성장으로 연결된 부분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2017년, 18년 성장세가 정체되고 뭐 예를 한살림 같은 19년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하다가 사회적인 어떤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다시 이제 그 성장세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지속되지는 않아요. 20년 대비 21년들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시 살펴볼 거는 이런 생협의 성장하고 코로나 상황이 연결된 부분은 어쨌든 소비자들의 건강 신선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있고 또 생협이 갖고 있던 기존의 신뢰 기반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생협 매장인데 특히 근린 유통 채널로 소비가 이동하는 부분들하고도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겠는데 생협이 당면한 과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건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당 부분의 친환경 농산물 시장이 온라인 그 유통 소비 채널로 급속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그런 걸 앞당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장 중심 사업 구조가 지금 생협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상태로 지속 가능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생협 1인당 월 평균 이용이 이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전체 매출액이 늘어난 처럼 보이는 거는 생협 조합원 순 증가가 그걸 메워주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은 조합원의 양적 확대가 질적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 그래프인데 오른쪽 편이 이제 조합원 순 증가 그래프입니다. 조합원들 생협을 찾는 조합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1인당 이용액은 계속 줄어들다가 20년 코로나 상황에서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이제 4대 생협 전체 평균 내용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 발전과 유통 활성화 관련해서는 뭐 안정적 소비 기반, 생산 기반, 가공 활성화 이 부분 우리 토론자분들이 또 훨씬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따 토론 시간에 또 많이 좀 보완해 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유통 시장 그 자본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특정 곳에서 독점화돼 버릴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 친환경 농업 쪽에서 봤을 때는 또 시장 전체를 보더라도 유통 체계는 다양화하고 효율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 농업 5개년 계획도 보면은 뭐 정부 계획인데 기존의 학교 음식 생협 중심에서 로컬푸드 공공거시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 편의점으로 다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저도 좀 물음표를 갖고 있는 게 하나 있긴 합니다만 또 하나는 어쨌든 이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면 가격 부분들은 어떻게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가격 부담 완화, 수급 조절에 있어서 유통 혁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오프라인 물류 혁신도 중요하고 온라인 유통을 위한 그 전산 인프라 조성. 근데 이 생협의 향후 발전에 있어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 생협은 비영리 조직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몇십억, 몇백억씩 되는 것을 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 온라인 시장에 같이 이 경쟁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정부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부가 뭐 디지털 뉴딜을 하면서 엄청난 돈이 흘러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 생협이나 이런 쪽으로는 연결이 안 되고 있고 또 친환경 농산물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친환경 농업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현실적 과제입니다. 뭐 어제도 많은 이야기했는데 기후위기 탄소 중립에 있어서 친환경 농업의 역할 많이 강조가 되었고 또 하나는 어쨌든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면은 연결 예수가 높은 저소득층들의 생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친환경 농산물을 이런 저소득층하고 연결하는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됩니다. 이게 사회적 역할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유통 신기술이 발달을 하면 공간적 장벽을 해소하는데 사회 경제적 장벽들은 그냥 정책적인 수단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유통 채널의 유기적 관계성인데 뭐 기초 그다음에 광역 전국 단위의 연결 체계 이런 부분들은 아마 김병일 처장님 이따 토론 시간에도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취급처의 다양화와 상호적 연계성 강화인데 생협이나 대형 유통업체 도매 시장 각각이 갖고 있는 특성, 장점과 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태계를 활성화하게 유기적 연관성을 만들 건가, 역할의 중복이나 경쟁의 비효율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거는 친환경 농업 유통 차원 전체적인 차원에서 같이 점검하고 또 이 관계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시간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제도 소비의 역할이 중요하다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신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정보의 비대称성들을 해결을 통한 이제 신뢰 확보인데 생산자 소비자 간의 그 인식의 격차도 있지만 이제 사회적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생산자 소비자 사회 즉 기대 이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소비자 관련해서는 그 신뢰 확보를 위한 그동안에 익숙한 제도적 접근 방식은 인증 표시지 안전성 강화이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안전관리, 뭐 식약처를 통한 이 각종 검사 표시제 강화하겠다는데 이게 정말 신뢰 형성과 어떻게 연결될까 저는 물음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제도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이제 실천적 접근, 생산자 소비자 상호 간의 뭐 소통, 교류 확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생협이 해왔던 뭐 얼굴 있는 관계를 통한 관계 기반 사업 모델들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집에 있습니다만은 소비자들은 자기가 먹는 먹거리의 생산 주체에 대한 관계성이 높을수록 신뢰를 더 많이 보이는 그런 게 자료들도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었겠고요. 그리고 이 정부에서 아까 농식품부에서도 이 친환경 농산물 유통을 뭐 그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통 채널 이제 편의점 뭐 대형 그 유통 그 판매장까지 연결해가지고 소비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저는 그것도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정부에서 친환경 농업 5개년 계획이 뭐냐 가치 소비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20년 대비 25년대 약 2배 정도 가치 소비를 올리겠다는데 이거는 그냥 이 개별화된 소비자들 대상으로 한 친환경 농산물 판매 이 확대하는 것 갖고는 쉽지 않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는 상당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소비 조직화, 관계 지속성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걸 소홀히 하게 되면 어쨌든 사회적 흐름은 소비자의 파워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불매 운동도 하고 또 마음에 드는 곳은 뭐죠? 그 막 몰아서 이용해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흐름들을 친환경 쪽 그 농산물의 소비 유통 쪽 연결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지막입니다만은 생협이 해왔던 관계망을 통한 이 교류 소통의 소비자 인식 변화 부분들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게 뭐 자료에 자세하게 소개는 안 됐습니다. 한살림, 두레, 그 다음에 아이쿱 생협의 조합원 의식조사 결과들을 쭉 보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요. 생협 조합원에 가입하고 나서 기간이 길어지고 하면 그만큼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라든지 신뢰도가 높아지는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이 공동체적 관계망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시스템과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뭐 세상을 엄청나게 빠르게 바꾸고 있는 게 이제 디지털 환경인데 이런 부분들을 소통과 이 물품 구매로 연결을 어떻게 시킬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AI, 그 사물 인터넷, 우리로서는 익숙치 않는 이런 신기술들을 유통하고 결합한 유통 4.0 시대가 이제 현실로 이제 다가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유통 과 관련해서 디지털 기술이 갖고 가장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러한 어떤 신기술이 이용자, 소비자, 고객들의 경험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강화시키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비대면 환경 속에서 생협 차원에서는 생산자, 소비자 그 직접 교류 활동들을 많이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국려지책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의외로 또 그런 걸 통한 어떤 상호 교류와 신뢰들이 형성되는 가능성들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떤 신뢰 확보, 그 상호 간의 어떤 정보의 비대称문제들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어저께 만찬 끝나고 2차 못 가시고 PPT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정기호 실장님께서 그 어떤 생협의 현실적인 고민들을 그대로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고민들을 극복할 수 있는 나름대로 방안에 대한 것들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후에 토론자 선생님들 그리고 여기 청중으로 계신 분들과의 토론과 질문 속에서 그 해답들을 좀 더 좁혀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친환경 농업의 어떤 시장 동향, 특히 유통 부분과 관련해서 또 소비 부분과 관련해서 하신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발표인데요. 두 번째 발표는
팜플렛에 적시되어 있는 대로 미래 세대를 위한 유기농의 사회적 가치 공유 사례, 임산부 꾸러미 사업을 중심으로 한 주제로 이효희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부설연구소 부소장인 이효희 박사님께서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효희입니다.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에서 부설 연구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독립법인은 8월 11일 날 총회를 하고요. 지금은 부설 연구소 부소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유기농의 사회적 가치 공유 사례에서 이제 임산부 꾸러미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앞에서 정규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생협 말하자면 관계에 기반한 시장에서의 유통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관계에 기반한 시장 또 유기농의 가치에 기반한 시장의 한 가지 부분으로서 이제 임산부 꾸러미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그리고 약간 보완하고 고쳐져야 될 지점들 이런 거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현재 농축산업이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되게 이렇게 주목받고 또 탄소 농업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유기농 하고 계시는 분들께 또 저탄소 인증까지 받아야 된다고 공무원들이 전화를 해서 농민분들이 진짜 지금 내가 저탄소 인증 안 받으면 어떤 피해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정도로 약간의 좀 인증 현행 친환경 농업에 관한 인증 체계도 문제인데 저탄소 인증까지 또 고민하셔야 되는 시기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GAP 갖고도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보이고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GAP가 영어라서 더 좋은 건지 알고 무농약보다 그렇게 산다고 제발 GAP 좀 없애달라고 농민분들이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인증 체계 속에서 또 임산부 꾸러미라는 또 새로운 영역이 확장돼서 농민분들은 하나의 위기를 계속 겪으시면서 또 다른 기회를 또 함께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에서 이제 의미는 대안시장인 것 같습니다. 생협도 역시 대안시장, 관행적인 유통시장이 아닌 방식으로 생협이 있는데요. 이 대안시장의 의미는 사실은 앞에서도 정규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계성이 높을 때 신뢰가 높다라고 하신 것처럼 경제적 이윤이나 이익 동기 이외에 작동하는 어떤 비경제적인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통 사회에 뿌리내린 시장 또는 배태성에 기반한 시장이라고 대안시장을 학자들이 이제 의미하고 정의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신뢰 관계에 의해서 이러한 대안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이러한 배태성에 기반한 대안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짧은 먹거리 사슬이라든가 이제 농민시장, 근린시장, 뭐 대한 먹거리 경로 혹은 뭐 네스티드 마켓 이렇게 이제 둥지형 시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대안 시장이 그러면 임산부 꾸러미라는 사업을 통해서 잘 형성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신뢰에 기반한 그런 시장을 확장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이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혹은 가능해지도록 그 영역을 더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산부 꾸러미 사업을 통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이 유기적 세계와 관련된 가치나 개념들이 생태적으로 복원하려고 노력하는 농민이나 농민운동의 노력이 임산부 꾸러미 사업을 통해서 존중받고 더 확장되어야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일부분은 그렇게 되고 있지만 안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둘에나 한살님도 오셨지만 경기 친농연도 이 임산부 꾸러미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렇게 대안시장이라는 기회가 확장될 수 있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하면서 더 그 세부적인 얘기는 하겠지만, 현재 아시다시피 국민참여 예산으로 이 임산부 꾸러미 사업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시범 사업에 머무르고 있어서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산부 꾸러미 사업을 우리가 좀 최대한 현재의 그 먹거리 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활용하고 또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그 관계 시장을 다시 복원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자료지 17쪽에 보면은 사실 임산부 꾸러미 그 택배 박스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꾸러미 속에는 흙 속의 미생물, 물 속의 생명체, 곤충의 도움으로 자연의 흐름에 맞게 재배한 제철 농산물이 들어있고요. 또 익숙하지 않은 토종 농산물도 접할 수 있고요. 또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농민과 자연이 상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어진 성과물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의 지혜와 경험이 응축되어 있고 농촌의 공동체가 누려온 지역 문화를 공유하는 결과물이 그 꾸러미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현실 속에서는 이런 가치가 공유되거나 소통되지 않고 크레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실무자분들께서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임산부 꾸러미 사업에 참여한 그 분들께서 기존에 친환경 농산물 구입하던 분도 있지만 사실 전혀 생협이 뭔지도 모르고 친환경 농산물을 한 번도 시장에서 구매해보지 않은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무농약이 뭐고 유기농이 뭐다라고 법적인 인증 체계 속에서의 차이만 설명하는 것 갖고는 전혀 이해가 안 가시고 왜 이렇게 내가 주문한 게 작고 못생기고 볼품없고 맛도 사실 떨어지고 기존에 먹었던 것보다 쿠팡에서 주문하거나 다른 데서 이렇게 주문해서 먹은 것보다 만족도가 훨씬 작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그거를 설명해 드리거나 그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노력이 사실은 조금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누가 이제 그 부분을 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임산부 꾸러미 사업의 의미나 조사에 관한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임산부 꾸러미 사업에서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점을 크게 그냥 한 6가지 정도로만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에 보시면 첫째로 이제 지역별 계절별로 친환경 농산물의 출하 시기가 사실 전국적으로 다르고 같은 도내에서도 다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안정적으로 공급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상황 3월에는 특히 공급할 물품이 거의 없죠. 제철 농산물인 경우에 그럴 때 이제 계약 재배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들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1년치를 쫙 계약 재배하고 있지만 임산부 꾸러미는 그때그때 막 필요할 때 공급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이러다 보니까 산지에서 공급 물량을 수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다음 전국적으로 확장된다면 우리가 확장돼야 된다라고 주장만 하지 이 공급 부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할지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한 가지가 제일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비자 부분이겠죠. 이 소비자 부분들의 클레임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설명해내고 이분들이 이후에 생협의 소비자로 혹은 뭐 친환경 농산물의 주요 고객으로 관계시장의 확장으로 또 유기농의 가치를 확대시키는 데 중요한 디딤돌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공급 업체에 따라서 예를 들면 경기도에 예를 들자면 두레도 있고 한살림도 있고 뭐 진흥원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부분이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같은 생산자의 물품이 가격이 다르게 공급된다든가 그리고 같은 광역시도에서도 물품의 다양성에 차이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것도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분이나 유통 수수료의 차이 때문에 일치시키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이렇게 공급 가격의 차이가 나는 부분들 또 가령 이제 공급 업체의 사업 추진 의지에 따라서 일부 업체는 이제 소비자 불만이 없고 하드 클레임이 많이 나니까 불만이 없을 것 같은 물품만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지에는 수박이 되게 많이 쌓여 있는데도 수박을 공급하지 않는 거예요. 수박이 좀 택배로 보내기가 불안하니까. 그렇지만 불가능한 건 아닌데도 수박을 공급하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사례들이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물류 조달에 대한 유통업체 인식 개선이라든가 사업비 내 유통 수수료 등의 그 예산 구성 부분을 어떻게 지침상
또 규정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임산부 꾸러미가 이제 골고루 혜택받지 말고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생기는 불평등의 문제.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번 민선 8기에서 이 부분을 도에서 도비로 감당해서 모든 임산부에게 공급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정책을 내놓았는데 다른 시도는 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국적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유기농 프리미엄이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농약과 유기농이라고 이제 가격 차이도 있고 뭐 소개도 하지만 사실 무농약과 유기농의 차이가 단지 화학비료 3분의 1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비자에게 잘 설명하고 안내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꾸러미의 가치 지향성을 좀 확대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친환경 생산자가 이 농사 과정에 대한 신뢰를 소비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임산부 꾸러미 안에서 굉장히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생협 소비자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뭐 여러 가지 공동체적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뭐 지속성이 있지만 임산부 꾸러미는 너무 한정된 시간에만 이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가져가다 보니까 너무 거기다 코로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근데 이제 농민분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경기도 같은 경우 임산부 꾸러미 사업에 출하하시는 농가를 갑자기 농가논에서 연락해가지고 뭐 안정성 검사를 다시 하게 자료를 다 내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갖고 부당하다라는 이제 항의도 이제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친환경 인증 체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또 임산부 꾸러미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임산부 꾸러미를 통해서 어떻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 공동체적 관계 또는 뭐 얼굴이 있는 관계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걸 확산시켜 나가고 미래 세대의 건강을 함께 책임지는 그런 관계로 갈 수 있는가. 이제 이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이후에 토론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더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자로는 김병혁 친환경 농업인 협동조합 기획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경진 한국친환경농산물 가공생산자협회 사무국장님이십니다. 네, 조승현 농업경제연구소 박사님이십니다. 네. 최현호 두레생협연합회 상무님이십니다. 네. 먼 거리고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네 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그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김병혁 우리 기획처장님부터 토론을 진행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간을 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라고 해가지고요. 두 분 발제 잘 들었고요. 일면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일면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다 하기 힘드니까 좀 요약만 좀 해서 몇 가지 좀 고민되는 지점하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은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기 위해 가지고는 친환경 소비가 전되지 않으면 그건 확대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논의가 진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2009년, 2010년 전체 농지 한 12%까지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었다가 지금 한 5.8%로 거의 뭐 반토막 이상이 작살났는데 전농약이 빠진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가 안 되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거죠. 팔리지가 않으니까. 친환경은 한국 주류 식품 시장에서 생산한 것을 팔 수 있는 소위 말한 개통 출하 체계가 없습니다. 일반 농산물은 팔 데 없으면 가락동 시장 던지면 되지만 친환경은 농민 입장에서 보면 내 친환경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소비하겠다, 받겠다, 팔겠다라는
대가 없으면 내가 뭘 심을지를 결정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 소비에 대한 명확한 확정이 없으면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일반 시장에서 친환경 그 소비를 어떻게 확대할까 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풍선인데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친환경 관련된 매출이 줄면 온라인이 늘고 뭐 이런 거지. 물론 미세하게는 조금씩 늘고 있지만 국면을 전환시킬 만큼 획기적인 일반 시장에서 친환경 소비가 는다는 것은 전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 그 코로나 때문에 학교 급식 중단되었을 때 농림부를 통해 가지고 학교 급식 가정 꾸러미 사업을 정부의 건의가 전국적으로 다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쫄딱 망할 뻔했다가 겨우 이제 숨은 쉬고 있는 건데 그때 학교 급식 가정 꾸러미 사업 할 때 서울은 학생 1인당 4만 원, 경기는 5만 원의 쿠폰을 지급했습니다. 서울 경기 합쳐가 1,200 정도 사이즈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학부모들이 쿠폰을 받아서 교육청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해 가지고 농협 하나로 몰에 친환 학교 급식 피해 그 급식 업체 농가 이 특별 코너를 만들어서 이렇게 학부모들이 와서 이제 공짜로 쿠폰 있으니까 팔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농협에 요청을 해서 광고도 제일 앞에 친환경 농가 피해 극복을 위한 뭐 판매 코너 별도로 코너까지 만들고 해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전체 1,200억 그 쿠폰 중에 친환경 우리 쪽 코너 친환경 쪽 코너가 팔린 금액이 12억이었습니다. 딱 1%가 팔리더라고요. 이게 현실이구나. 내 돈 쓰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쿠폰 받아가지고 사는데도 1,200억 중에 딱 12%가 품목 구성도 잘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이제 판매 순위를 쭉 보면 제일 싼 가격부터 쫙 이렇게 같은 쌀이더라도 싼 게 한 70% 팔리고 정말 쌀 한 품목이 70%가 팔려요. 쌀 중에서 쌀 전체 판매가 100인데 그 중에 70을 갖다 한 개 업체가 팔았는데 제일 싸니까. 그게 이제 우리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한국 소비장 현실이다. 그래서 일반 시장의 소비자들을 교육하고 캠페인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지금 기후 위기를 위해 가지고 좀 시급하게 친환경을 확대하자는 취지잖아요. 이 취지에서 일반 시장을 통해 가서는 좀 참 쉽지가 않다라는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시작은 우선 공공시장 뭐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공공시장을 중심으로 친환경 소비를 창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할 수밖에 없고요. 학교 급식이 1차 농산물 시장이 한 1조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친환경이 대략 한 5천억에서 5,500 정도 지금 학교 급식 공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 재배를 통해서 공급되는 그 비율은 2천억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5천억 정도 공급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조차도 3천억은 일반 시장을 통해서 들어가고 농민들 계약 재배로 들어가는 비율은 2천억에서 2,20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계약 재배가 쉽고 잘 된다고 하는 학교 급식조차도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공공급식을 갖다가 확대하자는 건 다 동의를 하실 텐데 저희들 생산자 입장에서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계약제입니다. 계약제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친환경 농가들은 내 농산물이 어디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약 또는 약정이 없으면 품목을 심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 계약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비처 그게 학교가 됐던 임산부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친환경 농산물은 일반 농업이 가지고 있는 생산의 경직성도 가지고 있지만 금방금방 생산이 안 되죠. 수급의 경직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농업 시장 규모에서 내가 필요하다고 바로 구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나가가지고 일반 상추는 바로 구할 수 있지만 가다가 있는 아무 때나 마트에 들어가서 친환경 상추 구하려고 그러면 아마 오늘 한 몇 시간 들여서 천안 시내를 다 뒤져야 될 겁니다. 수급의 경직성도 가지고 있거든요. 소비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도 계약 체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산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계약 재배를 어떻게 체계를 확대시킬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지금 현실적으로 친환경을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는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그 우리 그 경기 연구소에 계신 분이 임산부 사업을 하셨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산부 사업은 계약 재배 안정적 조달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지역의 시군의 공급체 뽑아가지고 네가 알아가지고 빨리 조달해가지고 임산부들을 뿌려. 딱 이런 시스템으로 딱 짜여져 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정부에 그렇게 건의를 해도 마이동풍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전혀 이제 변화가 없었죠. 학교급식을 봅시다. 학교급식의 핵심은 뭐였냐면 문화도 있고 교육도 있지만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입찰을 할 때 학교에서 입찰을 할 때 입찰권을 받은 급식 업체가 필요한 식자재를 조달하는 권한을 가졌어요. 즉 학교는 돈 주고 입찰 받은 업체한테 물건만 받으면 되거든요. 급식 업체들이 필요한 걸 갖다 조달해서 학교에 공급합니다. 전국을 뒤져가지고 싼 거를 갖다가 조달하는 게 실력 있는 급식 업체죠. 싼 거를 조달해야지 돈이 되니까. 학교 급식을 우리 그 학교 급식 운동을 통해 가지고 바꾼 바로 이권입니다. 학교 급식 식자재를 선택하는 권한을 급식 업체한테 맡긴 게 아니라 투명화시키고 사회적 관리 체계를 편입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공적 조달 체계를 진행하면서 그나마 친환경 계약 재배가 빵원이 있다 2,000원까지 늘어난 거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임산부 친환경 지원 사업 진행되는 것은 이 학교급식의 경험과 성과를 갖다가 전혀 교훈을 전혀 하나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공급 업체 중심의 공급 중심의 지금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이야기했다시피 임산부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서울은 인구가 많고 사업적 효율이 나니까 서비스가 잘 되고 저기 충남에 있는 인구 한 5만 6만의 시군에서는 수박도 못 먹고 딸기도 못 먹고 배송이 안 되니까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에 이러한 지역적 동일한 서비스 최소한의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있지 못하는 것이 사업의 기본적인 설계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빨리 이 학교급식 이 임산부 친환경 지원 사업도 이 공적 조달 체계라는 계약 재배 체계와 공적 조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100가지 정책안을 갖다가 뭐 계속 이야기했는데 행정에 전달을 했는데 반영이 하나도 안 되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라면 아까도 말씀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계약 재배 공적 조달 체계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안정적으로 친환경 농업 생산을 확대하는 돼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당장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이걸 위해 가지고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연대를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협이든 가공이든 뭐 어디든 간에 다시 파편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거든요. 파편적으로. 그러니까 생산자를 파편화시키고 산지를 파편화시키는 계약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언제 그 일일이 다 모아서 계약합니까? 생산자를 규합하고 최대한 네트워크를 갖다 확대하고 강화시켜야지 계약 재배가 가능한데 그런 시도를 현재 정부 정책도 지금 방기하고 있고 민간 사이즈도 안 됩니다. 생기면 생기대로 따로 놀고 학교 진영대로 따로 놀고 가공 진영은 가공 진영대로 따로 놀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진영에서부터 지금보다 물론 뭐 필요한 부분적인 협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협력을 보다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하고 여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계약 재배와 공적 조달 체계를 완벽하진 않더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 기후위기 시대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한 관계 기관 단체들 간의 그런 협력의 문화와 풍토들이 모두 확대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혁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콕콕 와닿게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반 시장에서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 확대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어둡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한국 친환경 시장의 현실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소비자의 인식의 제고를 통해서 일반 시장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확대는 가능한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뭐 계속 시도는 하되 공공부식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 재배와 공적 조달 체계를 구축하고 그걸 더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이나 토론은 좀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으로 정경진 국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친환경 농산물 가공 생산자 협회 전경진 사무국장입니다. 그 앞에 발제들과 또 김병혁 처장님 말씀을 듣고 저도 조금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 파편화라는 부분하고 또 생협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공시장에 대한 이제 현황 인식에 대한 부분들 문제 의식들로는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 여러분들 간식 먹었을 때도 사실은 다 친환경 가공 식품,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을 먹는 거거든요. 농업을 먹는 게 아니라. 근데 이 가공 식품을 보면은 이게 두유라고 하면은 이 콩이 보여야 되고 과자라고 하면은 밀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협회의 특징으로 보면은 이제 산업화된 가공이 이를테면은 이제 이른바 이제 산업화된 가공, 우리가 생각하는 가공이라고 하는 이 업자들이 이제 돈을 벌기 하기 위한 이 기업적 활동이라고 보는 측면이 아니라, 사실 친환경 가공은 원료라든지 또는 같은 어떤 노동이라든지 또 같이 이제 노동 집약적으로 소비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여 와서 농민들하고 같이 결합된 가공이라는 형태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편이라는 말하고 또 한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분절되어 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가공은 농업을 생산을 늘리자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늘릴 것이냐?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밥을 두 끼 먹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가공으로 완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제도를 도입을 할 때도 유기 가공, 무농약 가공이라고 할 때는 유기 인증, 무농약 인증하고 사실 별개로 이제 바라보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조금 이제 공감을 위해서 제가 한 10년 정도 생협에서 근무를 하다가 유기농업 종사를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하면서 이제 이 사무국장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생협에서 근무할 때만 해도 분절적 사고로 가공을 바라봤습니다. 가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위례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그냥 기업이라는 개념에서 그렇게 개념적 확대가 잘 안 되더라고요. 농업이라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개입이 돼 있지만은, 근데 제가 농사를 지면서는 조금 달라져요. 제가 이제 저희 공동체나 저희 장목반에서 생협에 내는 물품이 있고 가공에 내는 물품이 있다고 보면은, 가공해 낼 때 사실 품위가 떨어지는데도 같은 가격으로 대량으로 한꺼번에 수급을 해주거든요. 그럼 가공에 대해서 약간 분절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농민이 소비자한테 내는 부분이나 가공에 내는 부분이 같은 원료로서 훨씬 더 확장성을 갖는다는 느낌이 실감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사무국장을 하면서 이제 가공을 하시는 여러 회원들 의견들 많이 들어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슈에 대한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탄소 저감하고 친환경 농업 확대를 많이 얘기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그런 면적 확대를 하면서 이거를 소비로 연결을 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그렇게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공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데이터 기반도 굉장히 취약하고 또 제도가 한번 도입됐을 때 영향이나 이런 부분도 국내 농업 원료를 쓰는 거하고 수입 농업 원료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친환경 인증 통계, 농업 인증 통계를 낼 때 보더라도 가공이 어느 정도 인증이 되어 있는 거는 보이지만은 이 가공의 원료가 얼마나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연구라든지 아니면 근거 자료를 상당히 그 추출해내서 좀 제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의 가공이 친환경 가공이 갖고 있는 현실이 제도는 계속 융당 폭격처럼 무농약 원료 가공 식품 인증처럼 이제 상당히 제약적인 인증들 그다음에 유기하고 굉장히 분리된 인증 체계가 도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농약 인증 생산이라든지 그 농업에 미치는 또는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유기가공 인증 제도 때문에 이 동등성 제도까지 이제 협약까지 같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발생을 하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저희 가공이 어쨌든 원료 매출에 원료가 전체 매출의 한 40% 정도 되는 높은 비중으로 농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국내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는 가공 조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친환경 가공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통합적으로 연계적으로 농업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소비 정책하고 좀 연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가공에서 리사이클이라든지 이제 포장재 부분도 탄소 저감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은 하나의 예로 가공에서 한 10억 정도 규모 되는 가공 업체들은 한 1톤 정도 되는 뜨물이라든지 이런 그 부산물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계속 폐기물로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는 리사이클 돼서 농민들한테 공급이 되면 좋겠다라는. 근데 이거는 제도라든지 또는 친환경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연계돼 가지고 분절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리사이클로 보는 관점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전 세계의 친환경 농업 정책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시장도 확대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유럽이라든지 그 미국이나 중국 이런 나라들이 갖고 있는 농업 정책들을 이제 바라볼 때 단순히 농업 정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나라들이 식품과 농업을 하나의 정책 개념으로 잡고선 어떻게 소비자들하고 연계시켜서 성장시키고 있는지 발전시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시사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지 관심이 조금 더 좀 깊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칩니다. 네, 정경진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좀 서운한 감정도 좀 드러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가공이 국내 친환경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높군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생산과 가공을 하나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는 그 사고와 인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조승현 박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협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승현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농업경제학을 연구자로서 또 생활을 하고 있고 지역연구원에서도 한 4년 정도 종사하고 지금 이제 농협에 와서도 한 4년 정도 이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개인적으로 또 지역 내에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어떤 단체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어떤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시장하고 결합이 잘 됐을 때는 지속 가능하면서 발전이 잘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시장이랑 결합이 좀 잘 안 됐을 때는 좀 정책적으로 또 어떤 보조 정책을 가져가면서 또 운영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자체가 또 아예 안 됐을 때는 다소 좀 운동적인 서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좀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요. 어제는 제가 참석을 못했지만 이제 어제도 그런 측면에서 많이 논의됐다라고 이제 발표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저도 이제 가장 이제 소비가 가장 걱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장이랑 결합하냐, 정책이랑 결합하냐, 아니면 관계적인 어떤 공동체적으로 접근을 하냐, 이 단계에서 봤을 때는 아직 시장이랑 완전히 결합하지 못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 정책적으로는 아직은 좀 미흡한 단계이지 않을까. 그러면 아직도 운동적으로 남아 있는 것인가. 이제 거기서 이제 과도기적인 단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소비를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이 앞단의 어떤 흐름 속에서 그래도 이제 주체적으로 봤을 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운동적인 측면,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마을 부엌 만들기,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계속 작업이고, 그 안에서 매개체가 친환경 농산물로 이루어진다라면 좀 작은 부분이지만 생협이든 제가 뭐 쉽게 농협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뭐 생협이든 어떤 민간 단체든 이쪽 영역에서 계속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소비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농산물 소비했다고 해가지고 개인의 이득만 있느냐? 결국은 공공의 이익이 분명히 있는데 공공의 이익에 대한 보상 체계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탄소 영역에서는 탄소 뭐 거래소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탄소 어떤 경제적 이익을 기업들이 부담하거나 아니면 이익을 보거나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 개인의 소비에 있어서는 공익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체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해보진 못했지만, 좀 소득공제 제도에 반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예.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 부분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게 과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나 뭐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시장 부분인데요. 이것을 원하는 소비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정책적으로 지금 꾸러미 임산부 꾸러미 사업도 거기에 해당되는데, 가장 그 수요가 높은 계층이라고 봅니다. 그 임산부 영역은 자녀, 그러니까 신생아에 대해서 반드시 안전한 농산물을 먹여야 되겠다라는 그 욕구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거를 지금은 정책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거고,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더라도 사실상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주고요. 그리고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으신 분도 상당히 수요가 높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뭐 그 유통 체계에서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요즘 MZ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어떤 소비를 한다라는 것들로 이제 자기를 표현하려는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산업적인 차원에서 주 타겟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을 이제 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걸 좀 이제 계층별로 이제 어떤 산업 발전, 어떤 사회적 가치와 시장 가치가 결합되는 지점들 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이제 아까 그 토론 과정에서도 나왔는데 계약재배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생산하시는 분들이나 유통에 있으신 분들이 결국은 리스크 관리를 상당히 많이 해야지 되는데, 계약재배가 우선이 될 겁니다. 예. 근데 다른 이제 농산물 시장에서도 계약재배가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리스크가 서로 이제 이전시키는 그런 구조고, 어디
이 시장에서 이 양 당사자에서 바깥으로 리스크를 빼낼 수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생산자가 굉장히 불리한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조라기보다는 결국 교섭력 차이가 또 그 안에서 또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더 큰 이제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유리한 구조로 이제 계약 재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생산자한테 좀 불리한 구조가 있다라는 거. 결국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선물 시장이나 선도 시장을 만든다라면 청산소가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3자가 보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한 계약 재배도 결국은 불공정 거래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 선물 거래든 선도 거래든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친환경 농산물만큼은 현물 거래 방식이 아닌 좀 미래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친환경 농산물이 농산물 전체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하는 시장으로 유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공정한 시장을 이제 선물 시장으로 조성을 하고, 선물 시장이 어떤 미래 가격들이 거기서 발견이 돼서 그게 일반 농산물, 관행 농산물의 가격을 따라오게끔 만드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시장으로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시간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조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공이익에도 부합하다라고 하시면서 기업의 사례를 좀 들어주셨어요. 제가 하신 말씀 중에 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그래서 개인에게도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어떤 세션에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친환경 농산물 시장은 커져가는데 뭐 소비는 좀처럼 그걸 못 따라가거나 감소하는 추세가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가격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친환경 이 농업이란 것이 먹거리 안전성뿐만 아니라 이제 생태 환경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가치들을 인식하는 것들은 높아져 나가고 있는데 소비는 왜 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가격 관리를 제도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 뭐 어떤 분은 세금을 좀 투입해서라도 이 가격 관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 맥락에서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자, 다음으로 두레생협연합회 최현호 상무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두레생협연합회에서 그 상무이사를 맡고 있는 최현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토론과 관련된 부분들과 관련돼서 이제 발제자분들이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의 전체로 저는 동의를 좀 하고, 그거에 좀 더 보완적인 차원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오늘 주제가 친환경 농산물 소비 증진을 위한 이게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친환경 농산물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발제를 통해서 문제를 이제 도출이 됐고 알았다. 근데 그거를 모두가 동의를 하냐? 그러면 이제 해결 과제를 찾는 거는 그 다음으로 이제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 과정 자체도 동의하지 않고 감각 기관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그냥 또 묻혀버리면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더 작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런 부분들은 오늘 이제 이런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문제점들을 동의 여부도 확인한 이후에 해결점을 빨리 좀 찾아가는 노력들이 좀 뒤따르기를 좀 부탁의 말씀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실 생협은 저도 이제 생협에서 근무한 지도 한 25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생협은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소비 증진, 특히 친환경 농산물에 있어서 좀 많은 그 영향보다는 좀 공익적인
그 노력들을 많이 해와서 그 결과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성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이 초기에는 거의 이제 희소성 때문에 생협만 많은 조합원님들이 소비자분들이 찾고 와서 진행됐다가 지금은 이제 친환경 농산물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대기업까지 뛰어들다 보니까 사실 이제 희소성 가치가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중화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생협이 친환경 농산물을 대중화시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고 그게 곧 지금은 생협이 좀 어려운 환경적인 됐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곧 소비에 대한 중요성들이 나타나는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들 이제 아신 것처럼 생산, 유통, 소비, 이제 폐기, 보통 이제 폐기는 이제 생협에서는 폐기보다는 재사용, 재순환 이 개념으로 계속 써왔는데 요 근래 와서 이제 폐기에 대한 중요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생협은 유통과 소비를 지금 좀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 생산은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연대를 통해서 또 파트너로서 그 역할들을 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생협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 성과를 내일 때 지금의 조합원님 아까 발제문에도 나와 있지만 조합원님 수가 가구당으로 저희는 이제 계산을 합니다. 조합원의 가입률이기 때문에 한 가구당 지금 인구 평균을 보면 한 2.3명 정도 포함이 됩니다. 그게 150만 가구를 지금 생협이 네 군데 전체적인 생협들이 가구를 이제 조합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조직화된 소비자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직화된 소비자들이 지금의 발제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친환경 농산물이나 과일, 채소, 이 축산 쪽의 절반 정도를 2020년도에 조사 내용을 보면 50% 정도를 소비를 했다. 근데 그 이 중요성들이 저는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 증진을 30%, 50%를 넘어갈 때 어떻게 소비 증진을 확대시킬 거냐. 이거는 조직화된 조합원님들이 구축이 돼야만 좀 더 빠르게 우리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가 증진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조합원님이 아니더라도 저 임산부 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1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저희 생협으로 저희 자연스럽게 안전한 먹거리 때문에 이게 가입이 되거나 조합원님이 되셔서 좀 더 그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건강성에 대한 것들 아이들한테 주기를 바랬는데 저희가 임산부 꾸러미 사업을 2년 동안 시범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한 결과 임산부 꾸러미 조합원님 소비자분들이 생협으로 넘어오는 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2%, 3%, 뭐 많으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임산부 꾸러미를 이제 정부 단에서는 지원을 초기에는 했지만 다시 이제 끝나고 이제 먹으려고 했더니 가격이 너무 비싼 거죠. 그리고 아까도 발제자분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를 충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보를 주면 이거는 홍보, 광고 뭐 이렇게 이게 치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파악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소비 증진을 위해서 정책적이든 제도적이든 개선할 건지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생협진영에서도 지금 계속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게 조합원 수를 어떻게 확대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저는 500만 가구까지 확대를 제안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500만 가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150만 가구가 우리 인구가 5,200만이면 한 6.3% 정도 차지하거든요. 근데 500만 가구면 대략 한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책임 생산에 따른 책임 소비까지도 같이 연결이 돼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 증진이 같이 맞물어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책적으로 좀 지원이 좀 지원보다는 모두 같이 협력하고 연대 사업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임산부 꾸러미 사업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이제 그 바우처 사업, 임산부 꾸러미, 친환 꾸러미 사업들이 이제 통합한다고 얘기는 되고 있지만 저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농협 중심의 또 뭐 특정한 기구를 좀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농협 중심의 사업으로 독점화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그럼 이 부분들을 좀 더 열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반 농산물 중심으로 또 전환될 수도 있다. 이거를 친환경 농산물로 확대할 수 있는 방향까지도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소비 증진이 더 확산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센티브 부분들을 아까 이제 우리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비 진영에서도 인센티브들이 강조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그린 카드 포인트 이게 이제 그 농산물이 아닌 가공품 중심으로 생활용품 중심으로 진행돼 있지만 친환경 농산물과 관련돼서 그린 카드 포인트를 부여될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면 좀 더 포인트 제도가 쌓여서 좀 더 가격을 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친환경 농산물과 관련돼서는 저탄소 인증 제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소비자분들이 조금 요즘은 그 MZ 세대들이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MZ 세대들이 보통 그린 슈머라는 언어를 씁니다. MZ 세대들이 이제는 환경과 관련된 세대들이 굉장히 중요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인센티브 제도를 좀 강화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받아보면 MZ 세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도 같이 결합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대 부분과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비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이렇게 생협들 관련돼서는 지원 연대 사업과 관련돼서 한계가 많습니다. 특히 관가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농림부 같은 경우는 생산자 조직 중심이다 보니까 이 소비자분들의 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는 쪽에다가는 프로젝트 사업이나 이런 게 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정책 쪽도 그렇고 제도 쪽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있어서는 생산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유통, 소비에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같이 좀 연대 활동도 하고 관계 맺기를 좀 해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 통해서 좀 더 우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공적인 가치 부분들이 많은 소비자분들한테 그러니까 무농약이 더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기농이 더 좋은 홍보 부분들이 마지막으로는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게 블로그나 이렇게 밴드가 아니라 광고 이게 공영 매체를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야 MZ 세대들도 많이 이게 친환경 농산물의 중요성이 더 빨리 인지하고 소비 증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현호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직화된 소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화된 소비자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하시면서 소비 영역에서도 인센티브가 매우 중요하다. 소비 증진을 위해서는 아까 조승현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분의 토론자의 말씀을 들어봤고요. 그래도 저희가 청중 몇 분 안 계시지만 아마 발언하실 또 어떤 의견을 주실 분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토론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손 들으시면요.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원 지역의 남농 영농조합 법인과 꾸멘드 리칠리아 가공공장 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박정구라고 합니다. 저는 생산자이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 조직의 대표이긴 한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농협 하나로마트점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는 친환경 농산물만 취급하는 전문 업체이고요. 소비자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남원 지역에 이런 농산물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업체가 있는지 모르셔서 홍보 차원에서 판촉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 친환경 농산물 가공품들을 모르고 계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런 홍보 전략, 마케팅 전략이 우리한테도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가공 관련된 부분 얘기를 하셨을 때 많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게 지금 전략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를 한번 고민해 봐서 뭔가 좀 획기적으로 다른 업체들 마켓컬리나 이런 유통하는 업체들처럼 우리도 한번 바꿔보자.
한 살림도 그렇게 바꿔야 되고 둘의 생협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는 과정들이 너무 길다. 좀 더 이게 전쟁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반 유통업체들과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 생각. 예. 전쟁을 해야 된다면 뭔가 전략을 많이 세워야 되고 그에 필요한 총알도 필요할 텐데 우리한테는 전략 세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총알을 대줄 수 있는 생산자들도 있고 가공업체도 있고 있는데 왜 못하는가라는 그런 고민 속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는지 뭔가 좀 조금 획기적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알리백이라는 거 그리고 기후 위기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충분한 어떤 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리고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가 탄소 배출을 적게 하고 이런 충분한 장점들이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혜택을 못 받는지에 대해서는 앞에 계신 분들 특히 정책을 위반하신 분들이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친환경 진영에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제안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 많이 열심히 하셨지만 그것들이 성과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쨌든지 간에 뭔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탄소 포인트제나 아니면 그린 카드 포인트 이건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생애 매장에서 가서 물품을 사고 그래도 이게 있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더 많은 홍보가 그리고 소비자들도 이런 것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소비자뿐만 아니라 아까 그 인센티브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농민들한테도 인센티브가 들어가야 되고 소비자들 그리고 가공업체에도 이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유통하는 데도 편하지 않을까요? 소비자들도 더 접근성이 편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뭔가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으니 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그 주제 발표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늘 학회든 토론회든 이렇게 열면 몇 년째 늘 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답도 제시를 하고 그러는데 근데 왜 안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현장에서 볼 땐 답답하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몇 년째 토론을 하고 있고 방안을 모색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왜 안 될까요?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박종구 대표님도 그런 맥락에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전략도 있고 좀 나름대로 축적된 역량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될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혹시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학 회장님이시네요. 예, 저는 그냥 청중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사실 이 소비 아까 정경진 소장님 말씀하셨나 어쨌든 이 친환경 농업은 소비가 확대되지 않으면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조금 제 오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지금 그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은 건데 문제 제기는 있는데 해법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말하자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이호희 부서장님이 말씀하신 6가지의 시사점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가 잘 들었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풀을까? 이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학자들이 꽤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이나 농업인들은 이거 뭐 구름 잡는 소리다, 현실에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활동하는 하시는 분이나 농민들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구체적인 제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구체적인 제안이 안 나와요. 이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닐까. 그런데 제가 오늘 그 토론하는 거 듣고 발표하는 거 들으시면서 저는
맥락이 좀 잡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리를 할 때 아주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할 겁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몇 년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문제 제기를 명확하게 하질 않아요. 그냥 우리 공공이 좀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그럼 공공이 지원을 어떻게 해? 뭘 줄까? 돈을 직접 줄까? 누구한테 줄까? 얼마를 줄까? 이 부분이 제안으로 명확하게 정부가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서 그것이 논의가 되면서 확산이 돼야 정책이 받아들일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소비하고 유통에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 조금 깊은 논의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토론회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때는 뭔가 좀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갖고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그 방안을 갖고 사람들이 회자가 돼가지고 또 다른 정책 제안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토론자 네 분 선생님과 그리고 청중 두 분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발표하신 두 분의 선생님 계시거든요. 짧게 추가로 드릴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 실장님부터 할까요? 우리 김태현 회장님 말씀처럼 이제 구체적 좀 제안이 필요하다는 저도 이제 공감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려면 이제 원인 분석을 정말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소비 영역에 대해서도 일단 제가 보면 일반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과 태도, 또 뭐 제가 익숙한 생협 쪽에서의 인식과 태도가 좀 많이 차이들이 있어요. 일반 시장에서 가장 소비에 있어서 친환경 소비에 있어서 걸림돌이 뭐냐면 당연히 가격 문제가 항상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생협 쪽으로 들어오면 좀 달라요. 생협 조합원들의 가장 불편한 게 뭐냐 그러면은 나는 이용하고 싶은데 매장에 가면 물건이 없다. 결품 문제. 근데 이용하는데 너무 불편하다. 일반 첨단화된 유통시장과 다른 불편한 문제. 그 다음에 물품 구색이 다양하지 않다. 한번 가면 원스톱 쇼핑을 해야 되는데 구색이 다양하지 않다. 이런 게 가장 먼저 나오고 가격은 뒤에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초창기에는 이 중산층이었다라고 하는데 요즘 와서는 그렇진 않아요. 정말 뭐 다양한 소득 계층들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게 저는 이제 맞춤형 분석과 맞춤형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앞으로 좀 과제일 것 같고요.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 이제 가치 소비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경제는 침체되고 가계 부채는 늘어나고 그러면은 가격에 대한 민감도는 올라가고 알뜰 소비로 가게 되는데 그 알뜰 소비하고 가치 소비를 어떻게 연결시킬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유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유통을 효율화해서 어쨌든 이 저비용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까가 굉장히 핵심 과제일 것 같고 오늘 토론회도 그렇고 그런데 이 유통 지금 변화된 상황에서의 어떤 친환경 농산물 유통 시스템은 엄청난 기술력과 자본이 들어가는데 이 기존의 친환경 뭐 가공 생산 또는 뭐 소비 생협 포함해서 이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이제 정책적 지원 과제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서 대신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별화된 접근의 통합적 접근으로 이런 새로운 어떤 유통 소비 생태계를 만들어낼까는 굉장히 좀 앞으로 중요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토론해 주신 분들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조승현 박사님께서 이제 주 타겟층 발굴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공 영역에서의 타겟층 확대가 저는 1차적으로 이 친환경 농업 안정적으로
확대하는데 되게 일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교급식이나 임산부 꾸러미, 지금 하고 있는 뭐 어린이집, 뭐 유치원, 군대급식 이런 부분에서 유기농 우선 소비 1차적으로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공공 영역에서 사실 무농약과 유기농 구별 별로 없고 가격 차등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유기농 생산자들한테 계속 그 벌레를 계속 잡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노지작물 지금과 같이 가뭄, 홍수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농민분들이 계속 희생하고 계신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다 뭐 다른 방식으로 노지 딸기가 아니라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올려가지고 수경재배로 뭐 이런 식으로 다 바꿔가시든가 어려움 속에서 이 고령화된 농민분들은 계속 유기농 생산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안 계실 때 우리는 어디에서 유기농을 먹을 수 있고 유기농의 가치를 다시 확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로컬푸드에서 얼굴이 보이는 생산자 운동하는 것처럼 저는 임산부 꾸러미에서 당신이 먹고 있는 이것이 누가 만든 건지 정도의 정보는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사진이라도 과수원에서 찍은 거 이런 거라도 좀 해서 최소한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얼굴을 맞대지 못하더라도 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노력은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시장 확대를 위한 타겟층을 어디로 둘 것인가 이거부터 해서 공적 영역에서 최대한 유기부터 소비하고 그리고 쌀도 지금 뭐 경기 지역만 보더라도 친환경 쌀 안 먹는 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쌀이라도 우리 아이들 계속 노는 줄이라고 하지만 친환경 쌀이라도 우리 학교 아이들이 먹게 하자. 이런 거를 학부모들이 알게 하자. 뭐 이런 거 굉장히 가능한 영역인데 그런 정도의 홍보도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직화된 소비자를 확대하자라는 게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소비자를 확대할 것인지 우리가 확장하고 싶은 소비자는 누구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거에 맞는 정책 지원을 시나 도 또는 뭐 중앙정부에 같이 우리가 해 나가서 농민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또 소비와 관련해서 가공의 문제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 친환경 농업과 가공의 문제를 좀 많이 염두하지 못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우리가 가공 영역으로 이 친환경 농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많이 그 영역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 급식에서 뭐 바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고 또 열대 과일을 먹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공을 우리가 어떻게 확장해 나갈 건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많이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제의식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내고 큰 틀에서 뭐 내용과 방향도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에 따른 해법들도 모색을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가령 제가 쭉 발표를 들어보니까 관계 시장의 중요성, 공동체적 관계망, 뭐 가치 소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해왔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학회에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학술대회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각각의 그 세션별로 제시된 아주 중요한 핵심적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후에 뭐 개별 학자도 좋고 또는 학회 차원에서 연구와 토론으로 이어지면서 뭔가 성과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후속적인 노력들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더 이상 뭐 추가적인 말씀이 없으시면 저희가 모범적인 세션이기 때문에 7분 오버됐네요. 여기서 저희의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